우주 관련된 질문이 있는데 별들이 수명이 끝나면 초신성 폭발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는데 폭발 없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일이 관측이 됐습니까? 이게 아주 드물긴 한데요. 가끔씩 이런 현상이 목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멀쩡하게 며칠 전까지 예쁘게 빛나고 있던 별이 갑자기 사라져요. 이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실패한 초신성이라고 부르거든요. Failed Supernova라고 부르는 현상인데 사실 이 현상을 설명하는 방법들은 다양하게 있어요. 일단 보통 이런 현상은 진화가 거의 끝난 무거운 별에서 목격이 돼요. 우리가 초신성으로 폭발을 하기 전에 아직 멀쩡하게 살아 있었을 때 살아 생전의 별을 프로제니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뭐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전구체 이전까지 있었던 존재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전에 살고 있던 프로제니터의 질량이 보통 이제 태양 질량의 20배 정도까지 무거운 애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무거운 별들이 수명이 끝나면 빵 터지면서 뭐 중성자 별도 만들고 잔해도 남기고 하는 거죠. 근데 가끔씩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눈부신 폭발을 보이지 않는 애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보통 생각을 하냐면 별들이 말년에 가면 너무 불안정해서 그냥 갑자기 터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터지기 전부터 천천히 자신의 물질을 계속 우주 공간에 뱉어내기 시작을 해요. 죽기 전에 마지막 최후의 스트리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남아있던 물질들이 우주 공간에서 빠르게 먼지 구름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높은 밀도의 먼지 구름 속에 감춰져 있는 초신성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네요? 맞아요. 폭발을 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네, 폭발을 자체를 안 한다기보다는 짙은 누에고치 같은 먼지 구름 속에서 아마 최후의 순간을 겪었을 텐데 그 장면 자체가 안 보이게 되는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천체 폭발 때 이렇게 물질들이 붕괴한 다음에 다시 튕겨나가면서 주변 먼지 구름에 영향을 주긴 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규모에 따라 다를 거고 먼지 구름이 만들어지면 별 코앞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별 주변을 에워싼 공간을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보통 이런 실패한 초신성으로 예상되는 애들을 가끔 관측을 하면 가시광이나 자외선 같은 짧은 파장에서는 아예 안 보이거든요. 근데 적외선에서는 뭔가 빛이 새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다는 건 버튼 쳐져 있다. 그쵸, 폭발 순간의 빛을 빠르게 먼지 입자들이 흡수해서 적외선으로 재방출했다는 거라서 아마 그런 먼지 구름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죠. 그럼 실패한 초신성이라고 부르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커튼 뒤에 초신성 아니에요? 그쵸. 뭐 숨어있는 초신성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아직은 좀 논란이 있는 게 아마 이들 중에는 실제로 어떤 다른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그냥 폭발 없이 곧바로 블랙홀로 붕괴한 애들도 있을 거라는 가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도 안드로메다 은하에서도 이런 실패한 초신성 후보가 발견되기도 했고 이게 천문학계에서는 좀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거운 별은 일반적으로 태양 질량의 8배에서 25배까지는 다 무조건 터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발견된 실제 초신성 폭발을 하는 프로제니터 별들은 최대 태양 질량의 19배까지만 목격이 돼요. 그러면 태양 질량의 19배를 넘는 그 질량 공백이 있잖아요. 이 무거운 별들은 대체 왜 폭발 직전의 상태로 목격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어서 그것이 아마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는 이런 감춰진 초신성이라거나 직접 붕괴한 블랙홀이라거나 이런 게 아닐까라고 지금 추론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가능성은 없어요. 천체 폭발 직전에 내부의 깊은 핵 부분에서의 핵융합이 멈추기 전에 주변에 큰 별이 있어. 그래서 바깥에 있는 물질들을 걔가 데려가서 그러면 안 터질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너무 정확한 포인트.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보셨죠? 왜 저 따라하고 그러세요? 약간 전염되는 것 같아. 사람도 그렇지만 솔로일 때랑 커플일 때랑 삶의 양상이 완전 달라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별도 솔로로 살아갈 때랑 짝꿍이 있을 때랑 완전 진화 양상이 달라지거든요. 특히 이제 멀리 있으면 얘가 짝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가 어려우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쌍성 메커니즘으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대신 그럴 확률이 전 높지 않다고는 생각을 하는 게 애초에 살아생전에 짝이 있었다면 모르던 모습을 보였을 거거든요. 가까웠으면 분해가 됐을 거고 멀더라도 서로 빙글빙글 돌면서 역학적인 징후를 보였을 테니까 이제 그렇지 않은 별들도 분명히 있어서 단순히 짝꿍만으로는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19배 이상은 잘 발견되지 않는다는 건 이 시나리오는 설명을 못하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과정이 굉장히 짧을 거 아니에요. 폭발하고 다시 이제 블랙홀이 되는 과정은 짧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럼 그것까지 블랙홀 관측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것조차도 구름에 가려서 잘 안 보이는 건가요? 너무 또 좋은 지적이신 게
블랙홀은 일단 혼자만 있으면 주변에 아무것도 없으면 스스로 빛날 수가 없기 때문에 블랙홀이 됐다 한들 일반적인 가시광 관측 같은 걸로는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죠. 만약에 주변에 잡아먹을 만한 파트너 별이 있거나 가스 구름 같은 게 있으면 식사 장면은 목격이 되겠지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블랙홀만 덩그러니 있으면 일반적인 사진으로는 보기가 어렵죠. 가스 분출했었던 수많은 물질들 있잖아요. 블랙홀 되기 전에. 그 친구들은 그렇게 아주 멀진 않을 거예요. 블랙홀이 충분히 먹을 만한 정도 거리는 아닌가요? 아니면 전에 미리 배출한 것들은 훨씬 더 멀리 좀 나가 있나요? 만약에 갑자기 멀쩡히 살아있던 별이 빠르게 붕괴해서 사라진 상태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일단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왕성한 블랙홀의 활동을 바로 보기가 어려운 시점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 너무 정확한 지적이신 게 그런 천체가 초기 우주에 되게 많을 거라는 이야기들이 요새 많아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 전에 다이렉트로 붕괴한 블랙홀이 높은 밀도의 거의 별에 가까운 수준의 밀도로 찐득한 가스 먼지 구름 속에 gat혀 있다. 그래서 블랙홀이 안에서는 엄청 밝은 빛을 토해내고 있는데 그것조차 먼지 구름에 에워싸고 있어서 미지근한 붉은 빛만 내보내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요즘에 제임스 웹이 관측을 하면 아주 먼 우주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붉은 점들이 계속 보이거든요. 이 붉은 작은 점의 모습을 하고 있는 천체의 정체가 말씀하신 그런 먼지 구름에 에워싸인 초기 블랙홀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제임스 웹이 큰일 하네요, 진짜. 네, 너무 대단한 일을 하고 있죠. 근데 블랙홀 그러면 모든 걸 빨아들일 것 같은데 그런 어떤 빛도 나오고 하나 보네요? 어느 정도? 네, 맞습니다. 블랙홀이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작정 주변에 있는 거 다 집어삼킨다고 많이 이미지를 떠올리시지만 블랙홀이라고 해도 충분히 거리가 멀면 반드시 빨려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예, 너무 지나치게 가까워지면 이제 빛조차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고 그 경계,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하는 경계만 벗어나 있으면 빛도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죠. 예를 들어 태양이 나중에 얘도 블랙홀 될 수 있잖아요. 태양은 너무 가벼워서 블랙홀은 못 됩니다. 그래요? 네, 기껏 해봤자 이제 백색 외성이라고 하는 그래요? 작고 귀여운 구슬이 되겠죠. 아쉬우신가? 아니 위양 그래도 태양계 짱인데 그 정도는 한번 마지막에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거 안 되는군요. 네, 사실 비만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계시지만 전 너무 재미있는 게 별도 질량이 건강 상태를 좌우하거든요. 그러니까 별도 너무 무거우면 순식간에 자기 연료를 다 하르륵 태워버려서 단명합니다. 그래서 비만별은 단명이에요. 네. 대사가 가속되네요. 맞아요. 자, 하여튼 폭발 없이 일단 사라져버린 그 관측된 별은 정확한 원인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아마 우리 천문학자분들이 밝혀내 주시지 않을까 싶고요. 하나만 더 짧게 보면 비행기는 왜 성층권에서만 나느냐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모든 비행기가 성층권으로 나는 건 아니고요. 대형 여객기 정도가 이제 성층권에 그렇죠.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을 나는 원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뭔가 물체가 움직이려면 작용 반작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뭐 헬리콥터 이런 거는 공기를 밀어내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공기가 꼭 있어야 되고 공기의 밀도가 높으면 부력, 양력을 더 받아서 더 쉽게 날겠죠. 그 헬기를 성층권에 갖다 놓으면 공기가 없어서 추락하겠죠. 근데 제트기는 그게 아니라 작용 반작용의 원리가 공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가스 연료를 뒤로 뿜으면서 그 반작용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공기 밀도가 희박할수록 더 좋아요. 그렇죠. 공기는 어떤 마찰밖에 안 되니까 그게 더 좋죠. 그래서 제트기는 이제 주로 이제 성층권을 날아다니는 거죠. 근데 너무 높으면 또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연료가 그래서 연료 점화에 문제가 높이가 있겠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성층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대륙권하고 성층권 사이 대륙 공기하면 있거든요. 성층권 하부, 대륙권 끝자락에서 이렇게 가는데 기후변화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최근 들어서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사람들이 추측을 하는데 청천난류라는 현상이 많이 생기고 있어. 청천난류. 우리 보통 그런 얘기 있어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마른 하늘에 돌풍. 갑자기 비행기가 가다가 그냥 날씨가 맑은 것 같은데 갑자기 훅 떨어져요. 요즘 그런 거 많다고. 터뷸런스. 그게 이제 2년 전인가 2024년에 싱가포르 항공기 하나가 갑자기 훅 떨어져가지고 사람이 사망하고 막 그 그랬거든요. 정도로. 아예 추락까지 했어요? 추락은 안 했어요. 추락은 안 했어요? 하고 실제로 재보면 한 50m 정도 몇 초 만에 50m를 그냥 자유낙하했거든요. 난류 비행기 때문에. 타다가 그거 한번 겪으면 진짜 엄청 무섭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비행기에 탔던 사람들이 체감하기에는 진짜 엄청나게 공포스럽고 그렇겠죠. 오랜 시간 떨어진 것 같았던 거죠. 그 붕 떴다가 쿵 하고 하면서 한두 명 돌아가셨고 뭐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청천난류가 성층권하고 대륙권 사이에 바람이 센 지역에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서 대륙권의 구조가 바뀌면서 자꾸 자주 나타나고 있어서 항공사들이 되게 고심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헬리콥터는 에버레스트 같은 산도 꼭대기 쪽은 잘 못 가는 것 같더라고요. 구조하러 갈 때도 맞아요. 헬리콥터가 거기까지는 못 들어간다. 공기가 희박해져서 양력이 부족해져서 잘 못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뭐 국제선 여객기 같은 경우는 성층권 초반 정도 높이까지 대륙권 상부. 네, 그 정도 나는 게 가장 효율적인 상황이라 주로 성층권에서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